그 공유로 돌리시죠. 네? 진 박사님 공유로 돌리시죠, 지금. 아, 지금 공유할까요? 예, 이제 지금 이게 시작을 돼 하게. 예, 있어서. 예. 지금 여 오케이. 예. 바뀌었나요? 예, 예. 지금 뭐 저기 뭐 시간도 됐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네. 번째는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행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의 매개 효과로 우리 진수연 박사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시죠. 예.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의 매개 효과. 김수현, 박철우. 목차는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 참고문헌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보유가 세계적인 경쟁력인 현대사회에서 테크노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을 이탈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인다면 정책의 연속성, 담당자의 이해도, 지원 대상 기업의 신뢰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직 의도에는 커뮤니케이션 유형, 정서적 소진이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정서적 소진은 커뮤니케이션이 예측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노파크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정서적 소진을 매개하여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지원 및 육성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다양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어떠한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에서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협력형, 통제형, 전문형, 신뢰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은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규칙을 설명, 규칙 위반 시 상응하는 처벌을 공지, 업무에 대한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형 커뮤니케이션은 상급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신뢰형 커뮤니케이션은 당사자 간에 감정적인 적대감이 발생하지 않고 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 소진은 정서적, 육체적, 인지적 긴장으로 생겨나고 특정한 업무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의 요구와 불충분한 지원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생합니다. 정서적 소진은 이직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며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이직 의도는 구성원이 소속되었던 조직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심리적 반응 상태를 말합니다. 이직 의도를 가진 근로자는 지각, 결근, 조직에 대한 충성도 저하, 직무에 투입하는 노력 감소 등 반생산적 조직 행동을 보입니다. 예측 변수로 상사와의 관계, 정서적 소진이 주요 변수로 제시됩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1.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정서적 소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이식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가설 3. 정서적 소진은 이직 의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4.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소진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협력형은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통제형은 정서적 소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협력형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통제형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서적 소진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은 이직 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정서적 소진을 매개하여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소진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소진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문형 커뮤니케이션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소진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뢰형 커뮤니케이션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적 소진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유형 중 상사가 협력형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수록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과 이직 의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상사가 통제형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할수록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과 이직 의도는 증가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직 의도는 증가하였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환경일수록 종사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될 뿐만 아니라 조직을 이탈하고자 하는 의향도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쾌한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은 심리적 에너지의 고갈을 피하기 위해 이직을 고려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 지인과의 대화 등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수직적인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종사자 중 상사의 위치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부하의 업무를 파악하여 방향성과 동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부하가 진행하는 업무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업무 지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면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정서적 소진을 완화하여 이직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위적인 태도나 기계적인 표현을 지향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이직 의도 감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계점입니다. 테크노파크 종사자를 연구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테크노파크에 한정하여 조사가 진행되어 전국 테크노파크 종사자로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횡단 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한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정서적 소진, 이직 의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원사업 진행에 따른 테크노파크 종사자의 소진과 이직 의도를 파악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발표하신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 발표는 그 질문은 우리 이제 그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분 다 발표하고 플로에 이제 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철승 교수님. 예. 강철승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발표를 하고 두 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공유 안 됐어요? 화면 공유 이제 시키십시오. 중앙에 보면 화면 공유라고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예, 우리 발표가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왜 아까 됐는데? 예, 그 화면 공유 누르시고. 아까 예. 화면 공유를 누르십시오. 화면 공유. 화면 경로 눌렀는데. 화면 공유. 그러고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 우리 아까 발표 자료는 그 띄워놓으셨죠? 예, 예, 예. 예. 그럼 화면 공유 누르면은 글로 넘어갈 건데. 뛰어나는데? 화면 공유 누른 다음에 파일도 눌러야 돼요. 화면 공유. 예, 이제 시작. 예, 예. 예. 아닌데? 이게 발표 자료인가요? 이게 발표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 아까 예. 아까 그 PPT가 다른 건데 보니까. 예, 예. 예. 예, F5 누르십시오. F5. F5. 됐습니까? 예, F 이제 발표하시면 되겠네요. 예, 예. 예, 예. 예, 우리 그 발표 준비됐으면 발표하시죠. 예. 시간이에요? 시간은 뭐 우리 저게 뭐야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시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편안하게 발표하십시오. 아, 발표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시던데 두 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양이 굉장히 많던데, 예, 근데 뭐 시간은 좀 한정적이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은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15분 내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대 강철승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With and Post COVID-19 Pandemic Era 한국의 ESG 현황과 측정 정책 방향입니다. 발표 내용은 한국의 당면 문제, 또 두 번째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현재 위치, 세 번째 코로나19는 확산 전망과 대응, 네 번째 ESG의 논의 배경, 다섯 번째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 여섯 번째 ESG 기업의 역할, 일곱 번째 ESG의 측정 정책 방향,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당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작년에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세계 경제를 한 3% 정도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IMF나 월드뱅크에서 코로나가 2020년 1월 달에 발생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바뀌어짐에 따라서 2020년도 세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6%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발생해 가지고 아직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2021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한 6%, 한국은 가로 안에는 2020년이에요. 한국에는 금년에 3.6%, 미국이 6.6%, EU가 5.2%, 중국이 8.2%, 이렇게 IMF에서 2021년 4월 5일 날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2020년에 마이너스 6%의 세계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는 2021년도에 그 6% 수준의 평균 6% 수준의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초고령화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평균 세계 출산율이 2.1이 돼야 정상인데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한 1.96에서 2.1 정도예요. 미국도 한 2.0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에서 1년에 그 출생하는 어린애들이 한 100만 명에서 60만 명, 70만 명인데 2020년 출산율이 0.84, 1명도 아니야 0.84예요. 그래가지고 2020년에 60만, 70만 이렇게 됐던 것이 27만 2천 명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이나 산업이나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해야 되고, 2050년에 되면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5천만 명이지만은 1,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모든 경제 정책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저출산에 관한 문제인데, 저출산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어쩌냐 그러면은 15년 동안 225조를 투자를 했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통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실용성 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최하의 출산율 1명도 아닌 0.84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육이나 노동이나 산업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하는 문제고, 또 하나 한국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이, 이런 정책들이 정부가 바뀌면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슈를 국가 정책으로 내놓지만 그 결과는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 성장을 얘기를 했지만 녹색 성장이 엉뚱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4대 강인이 뭔 이런 것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창조 경제 정책을 안 한 것만 또 못하게 창조 경제가 엉망으로 되어 있고,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지금 역대 모든 정권이 열심히 해가지고 3% 성장,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 9% 성장을 해서 IMF 이후에 3% 성장을 해왔던 것인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목표 전략을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괄적
주도 성장, 한국판 뉴딜 정책 이런 정책을 했음에도 4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평균 마이너스 1.2%로 모든 앞에서 이 얘기를 했던 정권들의 최하의 경제 정책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하나 한국의 정치가 주택정책이나 사법개혁이나 해운사고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이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주도하지 못한 결과로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원망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한국의 회계 투명성 지수가 63개국에서 62 2019년에 또 2020년에 63개국에서 62 부정부패로 아주 우리가 한국이 IMD에서 부패 천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다 감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불우한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가 2020년 K방역이라고 한국에서 최고로 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약을 제대로 조달을 못해 가가지고 세계에서 110위권이다. 110위권. 그 중에서 잘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가 2050 클럽으로 2050 3050 클럽은 뭐냐 그러면 뒤에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3만 불 소득에 5천만 인구가 되는 세계 7배째의 그건 과거에 대통령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 치료 경제의 우리가 그런 영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라든가 ICT 같은 것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회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까 한국의 경제 전망에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했고 또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IMF를 하고 나서도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해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나라보다도 그래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쌓아놨던 그 저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겠고 한국의 사회 발전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건국 6.25 전쟁 이전에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성장률이 낮았는데 6.25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글로벌화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남북 간의 경제 우리가 비율이 40대 1로 우리가 남한이 월등하게 우월한 그런 위치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걸로 살펴보고 아까 회계 투명성에 관한 것도 2017년에 63인, 2018년에 62, 61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이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IMD에서 여기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에 관한 이런 지수. 명실공히 우리가 세계 10위권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지수로 보면은 최하위다. 하위 OECD 국가에서 이런 개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이제 문제는 이걸 이 표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1960년대에서부터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의해서 서독에 광부를 보내고 월남 파병을 해가지고 외화를 획득을 해서 그를 기반으로 8, 9%의 성장을 가져와가지고 1988년에는 세계 올림픽을 주도를 했는데 1995년에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개방을 해서 뭐를 가져왔느냐? 1997년에 IMF를 가져와가지고 최초로 우리가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때를 거쳐서 우리가 그래도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1년 만에 IMF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빚을 다 갚고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그 3%라는 경제 성장을 가져왔는데 2007년 또 최근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당면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계 출산율에 가는 걸 한번 봐보세요. 70년에 101만 명을 낳았어요. 75년에 92만 명, 85년에 67만 명, 95년에 73만 명, 2000년에 64만 명, 44만 명, 48만 명. 그랬다가 우리가 2020년에 2만 7천 명.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경제 정책을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학계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최소 언전에 2.1로 되어 있는 2.0 이상을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2.1인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의 그 능력을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한국이 2012년에 6월 23일에 우리가 2050 클럽에 진입했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하는 것은 뭐냐고 하는데 1인당 GNP가 2만 불이 되면서 인구가 5천만이 되는 것을 2050 클럽이라고 그래요. 2050 클럽에 가입하는 국가가 제일 먼저 일본이 87년, 미국이 88년, 프랑스, 이탈리아가 90년, 독일이 91년, 영국이 96년을 한 여섯 번째로 영국이 96년에 했는데 우리나라가 2012년에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050 클럽에 진입을 했는데 2050 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3, 4년 안에 3050 클럽에 진입을 하게 된다. 3050 클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3만 불 소득에 5천만 인구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2050 클럽이나 3050 클럽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그 나라가 세계 경제가 코로나나 뭐 불경기나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수가 5천만 이상이 되면은 내수가 버텨줘가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그 경제 성장률이 덜 떨어지고 또 회복이 될 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명실공히 세계의 G7의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성장 능력을 유지를 해가지고 선진국으로서의 그런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봐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한국이 우리가 7번째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다 모두 3050 클럽에 진입을 했지만 이탈리아는 작년에 3만 불 소득이 떨어져 가지고 이탈리아는 탈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의 이 3050 클럽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한국이 7번째로 우리가 한국이 3050 클럽에 진입하는 나라를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위치에 적합한 좋은 정책들을 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새겨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되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는 한국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쭉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3050 클럽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에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7번째 한국이 그렇게 진입해서 그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대부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빈부격차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 이제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거 지역차나 원인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코로나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떠한 피해를 가지고 있나, 금융이나 세제나 고용이나 소상공인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한 리스크 요인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 그 정책을 제대로 갖춰가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잘 안 되고 있다. 첫째, 예방과 재활을 하는 거. 두 번째,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을 잘해서 코로나 재확산을 줄이는 거.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금융과 실무과의 괴리에 따른 것들을 정부가 잘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해줘야 한다.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가 올바른 스탠스를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200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4, 5월 이 초창기에는 우리나라가 백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토마스 프리드만이 하기를 한국은 민주적으로 코로나 예방에 대한 조치를 잘해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도 이런 것들을 외국의 항공이나 여러 가지 그 창구를 막지 않고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K방역이라고 자랑을 잔뜩 했었는데 토마스 프리만도 한국이 잘한다고 그랬었는데 이후에 백신을 마치고 뭐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우왕좌왕 해가지고 지금 112로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정책의 미스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한다. ESG에 관련된 논의예요. ESG. 그 ESG가 뭐냐? ESG는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이것은 ESG라는 이런 논의는 비재무적인 정보로서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는 계속 우리나라가 논의하기 전 코로나 이전부터 30년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관련된 문제, 기후와 관련된 이런 문제, 사회 책임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기업의 지배 구조, 투명성과 부정부패 이런 것을 규제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한다 하는 것이 ESG. ES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주주의 이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시스템이지만 자본주의가 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본주의의 그 여러 가지 잘못된 과도한 경쟁에 의해서 또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 가지고 이 주주의 이익만 내 가지고 많이 배당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 병폐, 또 기후 변화에 따르는 이런 것에 대한 그 기업의 정부나 기업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역할,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 그 ESG의 기본 정책이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정책이 ESG다. 거기에 관련된 논문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건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쭉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를 해가지고 너무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너무나 자기들의 이익만
하고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부정부패, 환경의 오염 이런 것을 기업이 주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를 함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초창기에 이했던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우리가 경제의 원칙에서부터 최근에 이르는 여러 가지 세계 금융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사회 환경,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자본주의 기업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ESG를 하게 되면 ESG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을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평가하는 그 지수들이 각 나라마다 또 측정하는 기관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지금 요즘 최근 ESG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공공단체 또는 정부 기관에서도 산업자원부, 환경부 또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모든 곳에서 자기들이 ESG 지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ESG의 기본적인 정책을 할 수 있는 주무관서가 정해져야 하고 주무관서가 정해지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런 지수를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곳에서 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구난방으로 각 부처마다 각 연구단체마다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다. 유럽의 여러 가지 그 사례를 살펴보면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항목이 있고 그것을 세부로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공공성을 띠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돼야 한다. ESG에 우리나라에서도 ESG를 하고 있는 나라가 제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SK하고 포스코, 삼성, 우리가 LG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예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라고. 외국에서도 애플이나 GM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데에서 ESG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고 ESG의 미래 측정 정책 방향은 지속 가능 발전이 미래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경제 성장과 친환경과 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 정신에 맞게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주무정부 부처가 먼저 결정돼야 하고 주무부처가 결정이 되면 그런 것들을 측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나 이런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갖추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기관에서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앞으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과 친환경과 사회 발전에 맞춰서 녹색 성장이나 녹색 경제, 그린 뉴딜 또는 휴먼 뉴딜, 포용적 성장, 공정 성장, 동반 성장, 사회적인 경제 이런 것들을 경제 성장과 친환경과 사회 발전의 수준에 맞춰서 그런 걸 잘 만들어져야 한다. ESG에 관련되어 있는 유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역사들을 1972년부터 지금 쭉 해온 것들을 여러분 소개를 했는데 살펴보시도록 하고 기업의 시대 정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고
ESG에 관련되는 장기 기술 교육의 혁신에 관한 것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 21세기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성장을 해야 할 것이냐. 교육의 유엔에서 앞으로 21세기에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지금 이 표예요. 첫째,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전문적으로 자기가 평생 자기의 그 전문성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시대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 자기를 평생 교육을 보완을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 자기 기술이나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세 번째, 일반적인 교양을 갖추고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인성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 인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조국이 같은 교수, 두 부부 서울대학교 명문대학의 최고 학부를 나왔잖아요. 또 직책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앞서가 가지고 하는 인성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 그러면 일반 교양을 갖추려면 어떤 것들이 학생들이 알아야 하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79%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맹이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선진국의 교양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교수님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마무리하시죠. 시간이 다 돼가 우리 45분까지거든요. 예. 다 끝났어요. 역량에 관한 것도 우리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이 작년에 60만 명이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한 사람은 정규직에 9만 명, 비정규직에 10만 명, 나머지 40만 명이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전문적인 역량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교 4년제 인문계 나와가지고 전문대학으로 가고 있는 이런 슬픈 그런 교육을 전문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 또 하나 인성자질에 관한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인 가정교육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이 경쟁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 부모에 효도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가지를 갖추는 일반 교양인으로 양육을 시켜야 아무리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만 우리가 사회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교수님 뭐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45분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우리 진수연 박사 그리고 또 우리 강철승 교수님 발표한 내용이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가 뭐 필요하신 분 계시는가요? 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강철승 교수님께 아까 제가 참 보기에 좋은 사회적 이익 극대화라는 어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봐보면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기업 경영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보니까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적게 주고 또 아주 환경 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을 배출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것은 첫째,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 사람을 모여가 가지고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은 첫째,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하고, 또 기업이 어떤 원료를 구입을 해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면 원료에 구입한 당시에서부터 제대로 원가를, 제품의 원가를 주고, 또 만들어 놓은 제품은 그 가치가 있을 만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삼성이나 LG에서 세계적인 그 가전제품으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아가지고 잘 팔린 것 같이 현대자동차나 우리 반도체나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기여하고, 또 정부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이해관계, 스테이크 홀더라는 것이 기업의 제품을,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자도 될 수 있고, 또 구매자도 될 수 있고,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될 수 있고, 그 기업의 간접적인 잠재적인 투자자, 또 정부도 그 기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면 우리나라 전체 세금 중에서 100% 중에서 10대 기업이 60%를 10대 기업이 내고 있어요. 이런 학군도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46%가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기업을 아주 나쁘게 비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우리 나라 살림을 마땅하고 제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를, 규제를 풀고 기업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또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일을 하는 것이 기업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우리나라가 정말 기업인들을 잘 대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좋은 임금을 받고 또 좋은 우리 공급자가 되고 투자자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 국민이 잘 살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기업이나 정부나 우리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뭉쳐가 가지고 서로 스테이크 홀더의 적정한 서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 경제 기업의 실패,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병폐인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까 환경에 관한 문제,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문제, 정부 투명성, 기업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 이것을 잘 해결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기업을 믿고 기업을 사랑하고, 또 정부도 기업 재벌에 있는 사람들을 그거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를 지원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저런 짓거리는 안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우리 저기 보니까 많이 또 들어오셨는데 혹시 두 논문 중에 우리 저기 뭐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인플루 중에 뭐 있으면은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욱 교수님. 김상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상욱입니다. 한국창업학회, 네, 저 창업학회 간사 이동국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 오후 세션, 두 번째 세션에 발표자였던 김보혜 씨가 예, 갑자기 발표 참여를 못할 것 같다고 하셔서. 누가 뭐 두 번째요? 김보혜 씨요. 네. 아, 두 번째 세션. 예. 네네, 못하신다고 하셔서 연락이 갑자기 오셔서. 김영선 그분 말고도 씨랑, 한 분 더 그분이 단독이었던가요? 아니요, 두 분이셨는데 이제 예. 그래서 김보혜 씨는 안 하시고 김영선 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선,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이고. 네네, 잠깐만요. 맞습니다. 두 번째 세션이 원래 이분이 혼자예요. 김청환 교수님이 그럼 안 하시는 거예요? 김보혜 박사과정생. 네,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두 번째 거는 안 한다는 말씀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말씀하시면. 김영선 발표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한 3분 발표 때 활용하실 예. 네네. 발표 자료 공유 한 번만 좀 해보시겠어요? 네, 네네. 이걸로 시간 되시면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잠시 후에 세션 2B 창업교육과 창업 역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두 팀이 발표를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한 팀은 사정이 생겨서 첫 번째 팀인 창업 역량 진단 챗봇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연구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갑작스러운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발표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김형선님과 그다음에 아마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요. 김상수 교수님께서 함께 제출해 주신 창업 역량 진단 챗봇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연구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영선이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 창업학회에서 발표하게 된 주제는 그 창업 역량 진단을 하는 챗봇의 프로토타입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개발한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주는 발표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좀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제 챗봇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여기 제가 QR코드 미리 전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인식하시면 바로 이제 발표 들으시면서 한번 챗봇을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QR로 여기 찍어서 한번 뭐 작동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화면을 제가 딱 5초만 뒀다가 다음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연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챗봇의 개발 내용, 그리고 결론과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박사과정을 이제 파트로 재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평소에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로 직장도 다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좀 보다 보면 굉장히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 특히 그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창업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우수한 학생일수록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그 2020년 통계청에서 신생기업 생존율에 대한 이제 자료를 좀 공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1년 내에 폐업하는 그 신생 기업이 이제 3개 중에 1개에 해당합니다. 거의 33%에 해당하는 기업은 거의 1년도 못 버티고 좀 폐업을 하고 있고요. 그 기간을 이제 5년까지 좀 넓혀서 보게 되면은 생존율이 31.2% 굉장히 처참하게 좀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도 뭐 벤처라는 이름으로 많이 창업 시도를 했을 때도 그렇게 생존율이 높진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있고 교육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좀 이 연구 배경을 잡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막 주변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또 주변에서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좀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긴 하지만 일단은 현재 이제 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뭐 영양 진단의 좀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좀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창업 관련해서 굉장히 컨텐츠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자별로 상황이 굉장히 좀 다 많이 다르거든요. 뭐 정말 창업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다른 쪽은 다 아는데 뭐 아주 그 기본적인 뭐 서류 작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애초에 시작부터 본인의 역량조차 제대로 파악돼서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인터뷰를 진행해봐도 여기에 좀 말하는 거나 이제 행동하는 걸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지 창업 관련 뭐 툴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바로 이용하기에는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의견들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는 방법론이라고 해서 듣게 됐는데 실제로 자기들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자기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다 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인터넷 같은 곳에서도 요즘 보면은 굉장히 이제 방대한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뭘 가져야 될지 정말 내가 부족한 게 뭐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과 연관된 어떤 그 솔루션을 얻어야 되는지 좀 찾기 어려워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좀 생각을 한 것은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필요하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발표 제목도 창업 역량 진단이라고 좀 이름을 한 것이, 일단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그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 부족한지 파악을 하고, 그것과 연관된 여러 가지 가이드라든지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유도를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돼서 앞서 말했던 뭐 여러 가지로 실패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세 가지로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발표에서 만드는 그 창업 역량 진단, 지능형 챗봇을 이용해서 각자의 그 부족한 역량을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족한 역량을 파악했으면 기존에는 그냥 유행하거나 프로세스에 맞춰 교육을 받았다면 정말 자신이 부족한 게 뭔지를 본인이 직접 느끼고 그와 연관된 컨설팅이라든지 방법론의 가이드를 제공하자라는 두 가지 좀 목표를 세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축적화되지 못하고 그냥 각 업체별로 따로따로 진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오픈형인 정말 로그인도 안 하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뭐 모바일 챗봇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산으로 자동으로 관리가 되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집단, 어떤 기관에서 창업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뭔가 좀 교육을 제공할 때 좀 더 그 데이터 여태까지 그 역량이 이제 부족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 거를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집단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세 가지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진단 챗봇을 만들어 보고자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발 내용을 말하면 앞서 제가 그 초반에 뭐 인터뷰했던 것처럼 현실성이 없거나 이제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직에 맞고 또 방대한 자료를 좀 요약을 잘 해놓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세 가지로 챗봇을 기획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역량 진단을 좀 해보는 챗봇입니다. 역량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좀 찾아봤을 때 기업가 정신과 그 사업자 역량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어떤 기업의 성공과 연관돼 있다는 좀 논문 결과들을 많이 받아서 그 두 가지 부류와 관련된 역량 진단 챗봇을 좀 한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봤고요. 또 역량 진단을 하고 나면 그와 연관된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연관된 그 컨설팅 전문가를 매칭해 줄 수 있는 소개 시스템을 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각 부분별로 본인 창업하면서 어떤 특정 목적이 있으면 그것과 연관된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퀵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좀 이 세 가지 챗봇 중심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챗봇을 시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챗봇 프로세스를 했냐에 대한 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이제 원하는 역량 진단 그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이제 질문들을 이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나서 이 진단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 두 번째 순서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순서를 좀 넣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전에 제가 다른 분들이랑 좀 몇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수집하는 거에 대해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 내용은 정말 최소한의 뭐 나이라든지 뭐 학력, 그 창업에서 준비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개인적인 부분과 좀 최대한 좀 멀리 있는 부분까지만 간소하게 7가지 항목으로 질문하는 내용 순서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질문했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순서로 좀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좀 이따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순서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역량을 진단할 때는 보통 아시는 방식이 그 종이에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질문을 적어놓고 단순히 체크를 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챗봇을 통해서는 좀 대화 형식으로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더 이 역량 진단에 몰입할 수 있고 좀 더 친근할 수 있게 이렇게 대화형 멘트로 계속 질문을 물어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 선택지는 이제 5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상대방이 좀 더 솔직하고 몰입도가 높은 솔직한 역량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질문 영역을 구체화시켰고요.
요거를 이제 질문은 이제 기업가 정신과 사업 역량 그 분야별로 40개 정도가 나눠져 있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좀 추후에 좀 데이터베이스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나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물어보는 순서가 진행이 되고요. 역시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이 좀 깔끔하게 나오진 않는데 여기는 이제 앞서 그 질문 내용들에 대한 결과와 여태까지 그 참여한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좀 비교를 해서 뭐 본인이 여태까지 한 참가자는 뭐 3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평균 점수 대비해서 몇 점이 높다거나 낮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비해서 상위 몇 프로 수준이다. 그리고 이때 점수는 이제 각 항목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 질문별로 뭐 리더십 역량을 보는 질문도 있고, 뭐 자기개발 역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질문, 상대적인 자기 수준이라든지 절대적 수준 이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를 파악하게 해놓고 그 중에서 이제 얻고 싶은지 선택하는 메뉴가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자기가 좀 선택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구체화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도서나 사례를 보면 된다. 뭐 어떤 멘토링 컨설팅이 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도출되게 좀 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이제 제가 보기에 좀 더 굉장히 좀 창업 교육자나 창업자 입장에서 좋을 것이 기존의 창업 교육자도 사실은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데 광고를 하거나 좀 약간 강제적으로 고객이 다가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본인이 부족한 역량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기 때문에 창업자나 그 창업을 교육하는 사람이나 좀 더 자연스럽게 매칭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 데이터베이스화인데요. 이렇게 선택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이제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라는 온라인 엑셀 기능이 있는데 자동으로 그쪽에 입력이 되게 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수식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예를 들면은 뭐 나이가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은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더라. 연령이 좀 높은 사람은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만 좀 경향이 파악이 돼도 어떤 공공기관이나 추후에 좀 창업 고객에게 접근할 때 좀 더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 생각해서 의미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기존에도 물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이게 사실은 업체별로 다 분리가 좀 많이 돼 있었거든요. 이걸 좀 약간 오픈소스로 좀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들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합하게 되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창업 역량 진단하는 것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 제공하는 것 외에 뭐 방법론 관련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이런 것들 외에 자기가 좀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얻고 싶은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론 챗보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이런 창의성 방법론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박사과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런 관심사에 의해서 좀 만들었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여태까지 제가 말했던 그 목표 고객과 고객 니즈 정리를 해보면 이 챗봇은 크게는 창업자, 창업 관련 교육자, 창업 관련 공공기관 세 사람을 위해서 좀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고객 니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창업 준비나 본인 부족 역량을 파악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창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니즈를 좀 만족시킬 수 있고 교육하는 사람 입장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해서 오는 그런 교육자들이 더 약간 거부감 없이 교육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으로 또 유입되는 고객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교육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말한 데이터베이스 측면에서는 이걸 트렌드를 잘 파악한다면 뭐 공공기관이나 큰 집단에서 어떤 구체화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내놓을 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이 챗봇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한번 간단히 챗봇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아까 그 QR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간단히 챗봇 화면을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인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이거는 제가 뭐 기업가 정신 관련해서 질문을 쭉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이렇게 5개 질문만 하면 이제 이 질문 영역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량진단 챗봇을 제가 가장 의도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종이에다가 이제 체크하는 식으로 하면 너무 좀 약간
몰입도 안 되고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데 이런 식으로 챗봇은 대화를 좀 진짜 대화하듯이 서술형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당신은 뭐 새로운 기술이나 경영 지식을 잘 학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순히 뭐 체크를 하는 것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멘트는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림도 넣을 수 있지만 뭐 항상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열린 마음은 우리를 발전시키죠. 이런 멘트를 좀 추가하면 좀 이렇게 역량 진단을 하면서 좀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챗봇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름 말씀드렸듯이 지금 5개 질문이 남았기 때문에 체크를 하면 계속 이 결과들은 입력이 돼서 여기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온 겁니다. 지금 40번째 질문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 진단이 끝났다. 하지만 이제 소감은 어떠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고객들의 의견을 받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 정보를 먼저 물어보면 사람들이 추후에 영양 진단 결과에 궁금증을 안 가지기 때문에 좀 참여 안 할 수 있어서 일단 40개 질문을 참여하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제 선택한 이 영양 진단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개인정보 무관한 가벼운 7개 질문만 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은 7개 정도가 있고요. 첫 번째는 뭐 나이 범위 같은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고 뭐 성별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중에 약간 민감한 질문이 있다 같은 것도 선택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뭐 전공 같은 것도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창업하고자 하는 영역, 뭐 IT인지 제조업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창업 경험이 있는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이게 상당히 이런 경험 같은 것도 유용하게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창업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끝나게 되면 앞서 저희가 그 질문을 진행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내용 피드백을 좀 해줍니다.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약간 서술형으로 길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사람들의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점수와의 차이, 순위 백분율, 뭐 절대평가 이런 기준들이 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본 설문에 참여한 참가자 수는 뭐 38명 정도가 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기업가 정신 총 점수는 뭐 영양진단 참여자 평균 대비 몇 점이 낮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각 항목별로 상위 몇 프로 수준이다라는 것도 좀 제공을 하고요. 그 뒤에 보면은 상대적으로 강한 역량에는 뭐 자기개발, 리더십, 책임 역량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또 부족한 영역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이런 설명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단순히 그냥 본인이 뭐 창업을 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런 하고 싶은 내용들을 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연결되는 메뉴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처음 영양 진단 챗봇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영양 진단 맛보기도 있고 기업가 정신, 사업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이 40개를 다 하고 솔루션을 보면 너무 또 오래 걸려서 불편해한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미리 보기 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보면 정말 바로 그냥 설문조사 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 바로 이제 어떤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다, 어떤 역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또 창업 도움이 되는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또 별도의 좀 메뉴를 만들어 놔가지고 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뭐 예를 들면 이제 컨설팅 업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요즘에 유행하는 디자인 싱킹 트리즈 뭐 식스시그마 품질 경영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업무 목표 설정, 뭐 대안 마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로 좀 제가 방법론을 좀 카테고리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 뭐 실행 계획 수립할 때 어떤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얻을 수 있고요. 뭐 그래서 여기 넣으면 간단하게 퀵으로만 내용을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챗봇도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역량 진단 챗봇에 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어떤 걸 하고 싶고 뭐 어떤 거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좀 내용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 다시 좀 발표 자료로 들어오면은 사실 제가 이제 이 결론과 향후 계획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챗봇에 대한 프로토타입들을 개발을 했고 제가 이제 이번 학회를 제가 찾아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것들을 제 주변에 있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의견을 좀 받고 있는데, 이런 학회나 여러 군데를 좀 참여해서 혹시나 이제 이런 거 보고 좀 관심이 있다, 뭐 역량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뒤에 좀 연락처는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이런 링크들 제가 다 제공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좀 그렇게 좀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자 이렇게 좀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좀 더 나중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역량진단 관련해서 챗봇의 어떤 서술형, 좀 대화형으로 친숙하게 하는 게 그 상대방의 몰입도라든지 이런 거를 늘릴 수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챗봇과 실제 기존 유인물을 나눠줘서 하던 방식, 몇 가지 이런 방식들을 역량진단에 대한 걸 비교해서 그 소비자의 경험성 같은 것들을 차이 분석을 좀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진짜 역량 진단 같은 것도 단순히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증명하는 거를 좀 향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발표해 좀 길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 정보나 뭐 활용해 보고 싶다, 좀 더 피드백을 주시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제가 연락처랑 메일 주소를 좀 간단히 남겨두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저도 좀 더 이 창업 쪽에 계신 분들 제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좋은 인연 만들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게 사업화도 될 수 있고 뭐 좀 어디에 참조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발표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좀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사회자님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챗봇이 여러 분야에서 좀 출발 단계인 듯 하긴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챗봇은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챗봇으로는 자동화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자께서 그 챗봇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챗봇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발표하신 거를 예를 든다면 이게 이제 여러 기관들이 창업 역량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종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단 도구들이. 이게 챗봇과 접목이 된다면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현재 어느 수준까지 챗봇이 왔냐 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도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챗봇이 원래 뭐 이전부터 있긴 했지만 2,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좀 쓰이기 시작했고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요즘에 질문이나 이런 거 받을 때 굉장히 챗봇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좀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단한 정도의 챗봇, 그냥 단순히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메뉴 탭을 클릭을 해가지고 그 다음 메뉴로 이렇게 로직을 이어가주는 그런 수준의 챗봇은 실제로 지금 굉장히 많이 쓰이고 간단한 수준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약간은 좀 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도 챗봇 하면 사실은 챗봇을 직접 만드시지 않은 분들이 원하는 챗봇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타이핑하면은 그거에 맞는 정말 최적의 답변을 딱딱 내주는 그런 챗봇을 사실 원하거든요. 정말 지능형 챗봇이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 지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는 메뉴 탭을 클릭해서 굉장히 그 로직이 진행되는 오류율, 에러율을 낮춘 그냥 안정적인 모델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이 되려고 한다면은 요즘에 뭐 인공지능 AI에서 자연어 처리 이런 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말 고도화가 돼서 정말 사람이랑 정말 실제로 채팅으로라도 정말 대화를 정확하게 주고받는 느낌의 모델이 제시가 돼야 정말 다시 한번 챗봇이 치고 나가서 올라갈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만들어진 적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상용화돼서 사람들이 좀 인식은 하고 있는데
좀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말 음성으로 대화하는데 좀 껄끄러운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신과에서 상담을 한다고 한다든지 굉장히 민감한 부위에 어떤 의료 상담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대화보다도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도 지금은 단순히 이제 PPT로 여러 가지 배포된 정리 자료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다 군데군데 이런 QR코드 넣어가지고 좀 간단히 어느 정도에서 설명해주는 챗봇을 집어 넣는다든지 그냥 약간 양념식으로 챗봇을 좀 집어 넣는다고 하면은 그 교육받는 사람들의 좀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좀 훨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몰입도를 올리고 친숙한 측면에서 제가 영양 진단의 이 챗봇을 결합시킨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 답변이 좀 정확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편하게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부산 가톨릭대학교 박철우입니다. 아니, 아주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비슷한 연구들을 아마 지금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이 아마 비슷한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본 것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이제 발표자분께서 아까 자료에도 그랬지만 업종별로 지금 5년 내에 폐업 확률이 굉장히 차이 많거든요. 이게 본다면 이걸 지금 좀 구분을 시켜서 업종별 구분화 시켜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야는 거의 뭐 한 70% 80%가 5년 내에 창업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놓고 지금 이제 뭐 평가를 한다든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전기업종이나 가스 뭐 이런 쪽들은 거의 지금 뭐 90% 8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지금 챗봇으로 없는 게 이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보면 거의 10%대 있는 이런 거하고 차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좀 시켜서 연구를 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특정 분야를 연구를 하신다면은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않을까. 그래서 뭐 창업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 사는데 가장 나는 제가 생각하는 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학문의 집합이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신과 세계가 집합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산업군으로 보고 창업은 같은 다 창업이야. 연구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샥이라든가 아니면 오류가 좀 존재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우리 연구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셔야 되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되게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표를 보고서 그 업종별로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좀 더 타겟을 이제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지금 잘 되고 있는 이런 쪽은 뭐 딱히 이런 게 없어도 잘 되고 있는 분야고 뭐 안정적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에도 좀 타겟을 잡고 좀 더 그런 쪽에 연관된 챗봇 같은 것들을 좀 발전시키면 좀 더 니즈가 있는 쪽이라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네, 그건 저도 좀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추후 연구 때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창업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창업 역량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뭐 창업에 좀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로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연구자께서 해주신 연구는 그것의 챗봇을 도입을 해서 뭐 약간 자동화랄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챗봇과 AI가 접목이 될 경우에 사람이 뭐 창업진흥원 같은 데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는 고정적으로 좀 만나는 게 편해지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잘 내게 한다면 추적조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1년 지나면 생존율이 3분의 1이 없어지는데
예컨대 한 2년 정도를 이 챗봇하고 계속 상담을 나눈다면 처음 시작은 이제 역량 진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방법론하고 연관이 시킨다면은 이제 창업을 진행시키다가 나는 지금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했을 때 이제 방법론 연계하고 그렇게 추적 조사를 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업 역량에 대해서 한 것들이 그 창업 성공 이후까지 추적 조사를 해서 정말 창업 역량 진단 결과가 정말 성공과 연결이 되는지까지 한 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점은 챗봇을 이용한다는 것은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패널 추적 조사를 하기도 좀 유리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건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사람이 계속 찾아오느냐 안 오느냐가 더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분석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역량에서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도 뭐 설문 분석을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가끔 가다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이 5점 척도나 7점 척도로 이 찍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알고 찍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챗봇은 이제 대화를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이 네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 무슨 그 소통 능력이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5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하고, 이 답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질문을 오고 간 끝에 답을 하는 경우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되거든요. 요즘에 자연어 처리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점수로만 기록되지 않고 나누었던 이야기들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그 척도 같은 것도 더 개별화나 맞춤화나 정교화나 이런 주제까지도 갈 수 있겠다. 물론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자연어 처리를 순수하게 그냥 정말 완전 랜덤한 질문을 인식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지금 기술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질문을 좀 약간 고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간 이제 추가 뭐 예를 들어 뭐 멘트를 해주는 거죠. 좀 선택하기 어려우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번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고, 약간 선택지도 5개가 그냥 그렇다 아니다 이런 정도만 있었는데, 애매한데 뭐 이런 식으로 메뉴를 좀 탭을 추가해서 그걸 누르고 나서 좀 더 그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는 로직 뭐 시나리오를 만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건 다 시나리오에 저장이 되니까 그냥 바로 선택한 사람이랑 그냥 좀 약간 돌려서 선택한 거랑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 분석 같은 것도 좀 재밌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저는 제가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편하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네네. 편하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분 정도 질문 더 들어보고, 없으시면은 이제 발표자께서 연락처까지 공개를 하셨으니까 이후에도 아마 유익한 그런 또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두 분 더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질문을 하시는 분은 지금은 안 계신 것 같고요. 오늘 발표자께서 좋은 연구 발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연락처 공유를 해 주셨으니까 언제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연구자분하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셔서 이 창업 쪽의 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홈페이지 관리하신 분, 네네. 중앙대 강철순 교수인데 아까 발표했던 중앙대 강철순 교수인데 아까 발표한 것을 내 이메일 주소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주실래요? 네,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CS 잠시만요. 네, CS KANG
KANG 46 46. 골뱅이하고 네이버닷컴.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려요. 네네.